한국은행에서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비판을 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지금 금융업계와 정부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고, 이 엇박자로 인해서 금융업계에서 보는, 한은에서 보는, 중앙은행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정부가 집값 방어하느라고 가계대출이 늘었다. 한은과 금통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에 나섰던 원인은 막대한 가계부채 때문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정책 엇박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금통위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감축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거북이 걸음이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금리 거의 안 올렸어요. 왜냐? 일본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와도요, 일본은 워낙 디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라서요,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막 심하게 올라가도 3%예요. 그리고 워낙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얘기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지금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갑자기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상충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뭐라고 그래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문제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한 것은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관치금융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한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은도 제가 봤을 때는 한은도 불만이 되게 많을 거란 이야기를 했죠. 한은에서 뭐 기준금리를 잘 안 올린다 했을 때, 작년까지는 아니 미국이 저렇게 빨리 올리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안 올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금리 올려봤자 정부에서 어차피 시중금리 누를 건데 한은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뭐해? 이런 생각 들 거라고. 작년에도 관치금융은 심했지만 올해 워낙 유독 심해진 거는, 딴 때는 그래도 기준금리 올라가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중금리가 조금씩은 올라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정부에서 계속 눌러서 그렇게 된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해야 될 텐데 DSR 우회해준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이거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그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관치금융에 지금 효과 안 나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지금 발언으로 나오고 있죠. 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빨리 긴축해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디레버리징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은 야 인기 떨어져, 요거 좀 풀어주자, 야 집값 좀 천천히 떨어뜨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풀어주니까 참다가 금통위에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지금도 금통위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들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다 올해 금리 인하합니다. 금통위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겠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은행권 가계대출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1월 30일부터 특례 풀어주고 1월 3일부터 규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뜬다 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4월, 5월에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더라. 근데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했죠. 세 가지 이야기했죠. 동아시아 3국이 한, 중, 일. 6인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국가부채가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인데 플러스 기업부채까지 지금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가부채 리스크 날 정도로 막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에 준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은에서 아니 지금 디레버리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미친 거 아니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80%까지 줄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80%로 낮춰야 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에서 진 빚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돈보다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200% 넘어서 300%까지 갈 수도 있죠. 거의 200%는 확실히 넘고 200%를 넘어가는 수치예요. 빚덩이의 나라죠. 모든 국민이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 그런데 국가부채 늘어난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1인당 빚이 얼마씩 늘어. 그게 지금 국가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체감상으로 느는 거고, 아 국가가 이만큼 빚을 졌으니까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 있으면 체감상으로 이만큼 늘어난다 라는 거고, 실제 내가 진짜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를 넘어섰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가 GDP 넘어선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 와중에도 지금 대출을 푸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선 80%로 낮춰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 다시 늘어나고 금리 떨어지니까 집값 다시 올라가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집어치우고. 자, 왜 저런 경고를 계속하냐면요,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수치를 봤습니다. 미국 디레버리징 됐다고 그랬죠.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 99.1까지 올라갔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근데 끝났을 때 75.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디레버리징은 해야 된다. 우리나라로 80%까지 떨어뜨리라는 게 그렇게 막 많이 떨어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한 20%만 깎자는 거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나타내겠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미국 어떻게 했냐고요? 미국은 DSR 도입 빨랐죠.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도 대차 대조해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풀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DSR 통해서 이 자금이 가계부채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았으니까 어차피 자산시장 붕괴되면서 정리되는 부채들이 있고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저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어 있으니까 몰라도 79.5까지 밖에 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빼니까 74.4까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유럽도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64.3까지 갔다가 쭉 빠지면서 57.1까지 빠지고,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62.3까지 갔다가, 자, 정고점 안 넘었어요. 다 디레버리징 한번 하고 코로나 터져도 DSR이랑 이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정고점을 안 넘었죠. 그리고 다시 57.4까지 떨어졌다. 이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집값이 한 번도 안 떨어졌다, 떨어져봤자 조금밖에 안 떨어졌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대출을 계속 늘렸기 때문이죠. 남들 저렇게 다른 나라들 다 지금 가계대출 억제하고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에 번져가지고 금융권 리스크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억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풀어가지고 대출로 띄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와중에 무슨 정책 썼어요? 2008년에 전세자금대출을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부터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또 3억 원으로 늘리고 15년에는 5억 원까지 확대를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를 하면서 건설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특히 호남지역 건설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초이노믹스 덕분에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지금 대규모 택지 매입한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긴 하죠. 64에서 59.9 조금 떨어지다가 쭉 늘어서 코로나 터질 때는 1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져서 105예요. 아니, 금리를 저렇게 올렸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이라도 요 정도는 돼 보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통 요렇게 됐다가 요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요렇게 했다가 요것도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가계부채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소리죠. 풍선에 물이 요만큼 찼을 때 그냥 바늘로 톡 터트려가지고 하면은 물 조금밖에 안 뒤집어 쓰는데, 이렇게 가득 찼는데 아 저거 안 터지겠지 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는 물을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다. 전세 나오면 200이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할 때 디레버리징 안 하고 DSR 도입도 MB 정부 때 미루고 박근혜 정부 때 미루고 문재인 정부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기에서야 했죠. 이건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예요. 빨리 DSR 도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디레버리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정부에서 자꾸 금리 못 올라가게 만들고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주고 하면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걸 막아가지고 위기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디레버리징은 왜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터지도록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빠질 때는 빠지죠. 빠질 땐 빠지는데 그때는 뭘로 살렸어요?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풀어가지고 살렸죠. 근데 지금은 더 풀 대출이 있어요? 더 풀 대출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풀어볼까요? 하는 경고했죠.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 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DSR 피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MB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우리 DSR을 완화해보자. 조이노믹스 때 LTV 완화했듯이 DSR을 완화해보자. 이거는 국제 신용도 하락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DSR을 했다가 취소하는 거는 신용도를 많이 깎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보자. 이러기에는 요거는 반대 영향이 너무 심하다. 왜냐면은 그때는 언론 플레이를 잘했죠. 언론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규제 정책 쓰니까 언론사들이 막 문재인 정부 까면서 치부를 막 드러냈죠. 깔 거 안 깔 거 다 까다가 나오니까 결국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게 가장 티가 났던 게 언제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뜬다. 요 이야기 부추기면서 결국에 2022년에도 그렇게 부추기려다가 개박살이 났죠. 개박살이 나니까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을 그제서야 꺼내서 썼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튄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튀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때문에 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됐다는 게 그들이 임대차 3법으로 호도하려다가 결과가 나와서 진실이 밝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게 이제 와서 집값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떴구나.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만 떴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그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풀면서 2배로 뜬 게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여론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더 완화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촛불 시위가 아니라 횃불 시위가 일어나겠죠. 화염병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득이랑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괴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이랑 괴리가 심하면은 올라갔다가 그럴 때 항상 터져요. 소득이랑 괴리가 심해지니까 터지는 거지. 돈이 계속 무한정 유입될 수 있으면은 터질 이유가 없죠. 근데 돈이 유입이 되는 거는 소득과 대출인데, 대출은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 경제의 크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엔 소득이다. 이게 대출도 DSR이 적용되면서 소득 요건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랑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고, 무리하게 연착륙하려고 이 장난질 치다가는 금융 위험이 더 커진다. 이 부분을 한은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다르죠.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는 바닥이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제 강남 바닥이다. 집값을 부동산 1타 강사라고 하면서 집값을 예전처럼 잡아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끌어올린 집값 다시 다 내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런 딱 엄청난 각오를 보인 것처럼 하더니 코로나 거품도 빠지기 전에 벌써 바닥이다. 이러고 있어요. 뭐 부동산 1타 강사예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1타 강사가 저렇게 교육하면요, 우리나라 학력 수준은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근데 한은에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굉장히 고평가이고 신용 리스크는 확산될 것이다. 왜냐면 소득 수준과 괴리되어 있고 가계부채 비율도 조금밖에 안 하락했고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노린 게 아니라 띄우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에서 정부 너네 자꾸 집값 띄우려고 하지마 이렇게까지 욕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연착륙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냐. 연착륙을 하는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경착륙보다 연착륙이 사실은 그래도 덜 위험하죠. 금융 리스크도 적고. 그런데 연착륙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할까요? 연착륙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지금 썼을 뿐이지, 너네 자꾸 부동산 부양정책 쓰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연착륙을 핑계로. 그러면서 자꾸 돈을 푸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집값 띄우려고 하지 마. 집값 띄우려고 하니까 지금 부채도 문제 터지게 생겼고 부동산 시장도 괴리가 커가지고 경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작심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계부채 리스크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 안 넘었었죠,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100을 넘어갔어요. 전세 보증금 빼고 나서도.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감소하고 내수 경기는 계속 침체되겠죠.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거예요.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100%에서 80%대까지는 내려야 된다. 80% 정도까지는. 근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니까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쓰는 게 문제다. 이걸 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그러면 부채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기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코로나 끝났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드냐. 부채 폭탄이 계속 커져가겠죠. 이걸 자꾸 부채로 메꿔주려고 하니까 이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 되는 거고 딱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 지금 금융권 리스크, 가계부채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막자. 부동산 지금 살릴 때가 아니다. 지금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소득과 괴리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럴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다 경제 위기로 몰고 가는 길이다. 나라 망하라고 몰고 가는 길이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더 옛날부터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고 하느니 못 느낀 게 아니라 참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 오면 집값 올라가요? 경제 위기 왔을 때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규제 풀어줬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그거 다 풀었습니다. 돈 더 풀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뭐 벌써부터 뭐 바닥이 어쩌니 부동산 시장 살아나니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다. 본인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척 하냐. 광신도처럼 멍청한 짓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본인이 욕심에 눈이 뒤집혀져 있는지 안 뒤집혀져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